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Value Added Tax 해서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에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성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교재 54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는 일반적인 소비과세의 한 형태입니다. 소비세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름 그대로 각 생산 단계에 부가, value가 더해지는 겁니다. added 되는 부분에 거기 이제 과세를 때리는 것이죠. 추가되는 그 표현 잘 보시고 자, 원칙대로 시행되는 경우에는요, 종래의 소비세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77년이니까 굉장히 일찍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특성상. 그리고 전체 조세 수입의 3분의 1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도요,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도입 배경 한번 볼게요. 도입 배경.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954년 프랑스에서요, 공업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과세 제도로 처음 시작되었다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서 1954년도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도입되었다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유럽에서 이제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걸 보고 77년도에 도입을 했네요. 부가가치세 이전에는요, 뒤에 다시 보겠지만 다단계 거래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단계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다단계 거래세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 한번 보시면 자, 이 다단계 거래세에서는요, 생산 단계의 총 판매 그 자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 생산 단계의 총 판매액이 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매액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각 생산 단계에서 거래세가 계속 세금을 내잖아? 그만큼 누적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누적 효과라는 게 여기 담겨지게 됩니다. 누적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적 효과, accumulative effect가 들어가게 되면 생산 과정의 최종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조세 부담이 커져요.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요. 자, 원목을 가지고요, 목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든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원목 단계를 할게요. 원목. 그리고 목재로 가공을 해서 그래서 가구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 합시다. 만약에 이게 5억이고요. 요게 8억이고요. 요게 10억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 다단계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마다 뭐 10%씩 세금을 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5억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 그리고 8억의 10%에 해당하는 8천만 원
그리고 10억의 10%에 해당하는 1억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게 다단계 거래세에서 세금 그럼 2억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째 나와 있죠. 다단계 거래세의 특성 여기 나와 있는 누적 효과 때문에 다단계 거래세 하에서는 자, 첫째 기업 사이의 수직 통합을 인위적으로 부추깁니다. 인위적인 수직적 통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수직적 통합은 뭐냐면 여러분 목재 회사가 목재 회사를 합병한다거나 가구 회사가 가구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거는 같은 레벨에서 합병한다 그래서 수평적 통합이라 얘기하고요. 버티컬이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산의 밸류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원목, 목재, 가구 이렇게 생산 단계별로 가구 회사가 원목 회사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안에 다 집어넣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구 회사가 목재 회사나 원목 회사를 다 하게 되면 이거 다 하나의 기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계를 확 줄이는 거야. 그래서 단계를 줄여서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면 가구 하나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그냥 1억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통합이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면 1억으로 텍스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단계 거래세제 하에서는 생산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도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인접 단계에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요인이 발생하게 돼요. 뭐 책에서는 거기 5%라 했는데 저는 뒤에 나올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 살짝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기업이 만약에 통합돼서 하나의 기업이 되면 스스로 원목을 채취하고 목재를 가공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맨 밑에 각주 14번도 한번 보세요. 거래세가 다단계로 부과되지 않고 최종 소비 단계에만 만약에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원목과 목재는 하지 않게 되면 약간 우리 GDP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랑 효과는 똑같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는 게 자,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 이래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인 거지. 만약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 그거면 나쁠 것도 없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다단계 거래세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네,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개별 상품에 대해서 각 거래 단계에서 납부한 거래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없어요. 수출 시 소비세 환급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출 시 수출품에 대한 환급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때릴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돼 가지고요. 미국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세금 때리기는 그렇잖아. 그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때리고 세금을 완화해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세금을 먼저 낸 가격이 거기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가방에. 그 다음 넘어오게 되면 다시 환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게 바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WTO 규정 자체에서 봤을 때 어떤 상품에 대해서 국경을 통과할 때 수출될 때 그것에 부과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는 단계마다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급 같은 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환급을 해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다단계 거래세의 약간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여기선 해결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단계마다 그 자체의 총 판매액의 세금을 때리게 되니까 단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세 단계니까 세금을 3번 두드려 맞고요. 단계가 둘로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2번 두드려 맞고야 되니까 하나로 통합되면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에만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네요. 불필요한 인위적인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직 통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수직적 통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부한 세금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과 관련한 문제를 또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출품에 대한 그러니까 다단계 거래세의 한계를 다 해결합니다. 수출품에 대한 환급이 이거 문제를 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존의 소비과세는 품목마다 또 다른 세율을 적용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란시키게 되는데 10%라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일 세율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에 따른 교란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도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이게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법 중에 먼저 목재가 세금을 다 10% 낸 다음에 8억에서 8천만 원 낸 다음엔 앞에 한테 얘기하는 거지. 원모가 왜? 너 5천만 원 세금 냈어? 그것 좀 보여줘. 나 이래야지 이거 증빙서류 갖다 줘야지. 내가 8천 냈지만 5천만큼 다시 환급받아서 실제로 내는 게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지. 원목은 5억이고요. 목재는요 3억이고요. 가구는요 2억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추가되는 가치에 대해서 세금 때리다 보니까 목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목이 세금 냈다는 증빙서류 그걸 보면 제출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로 앞에가 세금을 냈나 안 냈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요 탈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 앤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 거래세제 하에서는요, 기업이 총 판매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뒤 단계의 기업 간에 대조할 필요가 없어요. 탈세도 그만큼 쉬워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앞뒤 단계에서 얼만큼 세금 냈니? 라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와 관련한 기업이 앞뒤 단계에서 앞뒤로 세금 얼마나 냈는가를 대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할 수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서로 상방 간에 어떤 협조가 없으면 세금을 이거 탈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OECD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조금 더 일찍 도입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0% 내잖아요.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세율이 좀 높아요. 거기 보세요. 덴마크, 프랑스 25%, 20%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을 좀 빨리 도입한 측면이 있고요. 10%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뭐 그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 빼놓고는요. 10%로 약간 낮은 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도입 배경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의 과세 근거 한번 볼게요. 과세 근거.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 그걸 나타내는데요.
자, 원목을 채취하는 단계에서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가구를 생산하는 경우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목에서 목재를 만들고요. 그 다음 목재에서 가구를 생산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목, 그리고 여기 목재, 그리고 가구, 여기 생산 단계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5억, 8억, 10억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게 이제 54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그 얘기가 있죠. 자, 부가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부가가치입니다. 원목에 5억, 8에서 5를 뺀 3억이 목재, 10에서 8을 뺀 2억이 바로 가구의 부가가치 이렇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는 우리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면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결국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목을 생산한 요 가치에서 이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토지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죠. 그 다음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토지에 대한 대가, 임대료,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가, 뭐 이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각 생산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GDP 계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계산하거나 분배 측면에서의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율이 10%다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 원목에서는 5천만 원 세금을 내고요. 목재 단계에서는 지금 3천이니까 3억이니까 3천 내고요. 가구 단계에서는 2억이니까 2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부가가치는 Value Added Tax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각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진 만큼 세금 내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은 약간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거래될 때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구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걸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판매자는 구입자로부터 거둔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정부에 납품하게 되는 거니까 그 결과 각 생산 단계 회사가 실제로 지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빵이고요.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누가 냅니까 하면 이게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귀착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100% 귀착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바로 앞 단계 생산 단계 회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으로 정부한테 내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100% 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도 전적으로 100% 소비자가 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가가치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유형. 자,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니, 부가가치세는 지금 계속 소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에 대한 과세야. 근데 자본재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갈리게 돼요. 자본재를 소비한다. 우리가 자동차나 전자칠판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아니 이것도 구입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내구재 같이 오랫동안 쓰는 거는 이것도 소비하는 건데 한 번에 돈이 다 쓰고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의 최종 소비에 자본재가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자본재라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뭐라고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재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재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자본재는 이게 다 소비라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본재는 약간 인풋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해당해서 아예 빼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예 제외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투자 목적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보기는 그렇고, 야, 100% 그렇게 다 빼버리면 좀 그렇지. 왜냐면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재 전체가 다 빼질 건 아니고 감가상각 되는 부분, 그게 이제 그건 또 소비니까, 야, 그거는 좀 소비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논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비가 아니다 해서요, 자본재는 모두 제외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자본재 구입에 든 비용, 투자 비용, 중간 투입에 사용되는 구입 비용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는 일정 기간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 투입물의 구입 비용을 빼고 다시 자본재 구입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막대 그래프, 다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 내용이 있어요. 자, 소비 지출 이렇게 있으면 C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과세 대상으로 해야 된다가 바로 소비용 부가가치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용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54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한 경제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판매세랑 동일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매세와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순소득형. 자, 이거는요, 순소득이라는 게 전체 소득에서 약간 투자 부분을 빼는 건데, 거기 볼게요. 2억 원어치의 첫 번째 줄에 자본재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 자본재를 그 한 해에 2억 원을 다 쓰는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감가상각 되는 부분만큼만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본재에 투입되는 그거는 감가상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외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투자 요거는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감가상각만 빼주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 소비 플러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투자 요거요. 얘까지 포함시킨다. 이게 순소득형이야. 요 끝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만 빼주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소득형 나타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소비와 투자, 순투자, 거기까지 과세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앞에 순소득형 보시면 일정 기간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 투입물의 구입 비용을 빼고 여기에 다시 자본재 감가상각 비용을 뺀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자. 이게 순소득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과세 대상이 C와 순투자 I 거기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야, 뭐 이렇게 자본재 처리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빼지 말고 다 포함시켜. 이게 바로 총소득형이에요. 총소득형.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총소득 중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것만을 앞에서는 비용 처리해주자. 이렇게 했고요. 위에 소비용은 야, 이게 자본재 투자하는 건 다 투자 성격이니까 이게 다 그냥 비용 처리해서 투자도 촉진할 겸 다 빼버리자. 소비에만 과세하자라는 게 소비형이고요.
에이 복잡해 그냥 이거 다 포함시켜 라고 하는 게 요게 순소득형 다 포함이에요. 요게 바로 총소득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으로 가볼게요. 그로스 인컴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부가가치세를요, 자본재라 해서 소비재와 서로 다른 바 없다는 입장에서 구입비용이나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므로 과세 대상이 거기 보시면 각 생산 단계에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각종 소득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도 다 포함시킨다.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게 GDP형 부가가치세 이렇게 얘기해요. GDP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 GDP형. 자, 그 용어 보시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순소득형 부가가치세와의 차이점은 얘는 순소득형은 감가상각만 빼주자. 에휴, 얘는 감가상각도 다 과세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547페이지 가보시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투자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거기 나와 있는 EU의 많은 국가들은 어떤 게 기본입니까? 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재에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만 빼주는 게 아니라 순투자 이런 것들도 다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정 방식. 자, 우선 10% 과세를 때린다. 부가가치에다가 그거는 알겠는데요. 뭐 합산 방식과 뭐 공제 방식 그런 걸 좀 볼 건데요. 한번 살짝 보시죠. 앞에서 예를 든 원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가가치는 5억, 목재는 3억, 가구는 2억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되긴 해요. 자, 그런데 먼저 합산 방식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앞에 나와 있는 그건 그대로 가져갈게요. 5억, 3억, 2억. 자, 부가가치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의 요소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자간해서 자, 밸류 에디드 요거 부가가치라는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이자, 뭐 지대,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지. 이거 다 요소소득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소득을 더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번잡함이 있어. 각 생산 단계에서 임금을 다 더하고 이자를 다 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총 판매액에서 중간 투입에 사용된 상품의 총 구입액을 빼서 계산하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제 방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제 방식이 어떻게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직접 공제가 있고 간접 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 공제 방식 한번 볼게요. 직접 공제한다. 자, 우선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총 판매액에서 앞 생산 단계에서의 총 구입액을 빼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래 공제 방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거래액을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공제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자, 목재 가공회사가 8억 원의 목재를 생산했는데요. 중간 투입물로 원목을 5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단 말이지. 3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율이 8억에서 5억을 뺍니다. 여기에다가 10%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3천만 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간접 공제 방식은 뭐냐면 총 판매액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요. 자, 간접 공제는 약간 10%의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이렇게 배분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8억에다가 10% 세금을 내요.
그럼 8천만 원 세금 내잖아. 먼저 세금을 내는 거야. 그냥 앞 단계에서도 세금 냈을 거 아니야. 5억에 10% 세금을 냈겠지. 그러면 5천만 원 냈으니까 그걸 빼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약간 배분 법칙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직접 공제는 야, 너 8억? 거기서 5억 비용이네? 이거 빼고 나머지에다 10% 하는 것이고, 야, 됐어. 너 그냥 8억 매출 생겼어? 거기에 그냥 10% 내. 그 다음 이전 단계에서 얘가 세금 냈으니까 그만큼 다시 환급해 줄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매입세 공제 방식 요거야. 거래액에 대해서 빼주는 것이고,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이거야. 목재 입장에서는 원목을 매입했는데 원목 회사가 5천만 원을 세금을 냈단 말이야. 그 이제 매입세액을 그거를 깎아주는 거야. 공제 방식. 이건 말 그대로 거래액 자체를 공제가 빼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매입세 공제 방식은 거기 보시면 행정 절차가 단순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냥 얼마 여기 있어. 이거 미리 빼고 10%가 아니라 야, 우선 다 내. 나중에 정산해 줄게. 그래서 약간 단순한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앞에 애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기업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매입세금 계산서 해서 이미 납부했습니까? 예, 그거를 확인해야지 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론상 봤을 때는 이렇게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뒤 단계에 있는 사람끼리 상호 견제가 아니라 상호 담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담합을 하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게 되면 이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기장의 관습과 정확한 기장에 대한 관습. 이게 자기가 내역이 어떻게 됐다는 걸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기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정당한 거래 질서가 확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담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론상 봤을 때랑.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학술대회에 나와 있는, 회의에 나와 있는 논문의 결과를 보니까 프랑스나 독일에서는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상호 견제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는데, 마피아라든가 지하경제가 왕성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합이라든가 매끄럽 투명하지 못한 그런 거래가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견제하기는커녕 짜고 같이 탈세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매입세금 계산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까지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할 당시에도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탈세 방지 기능을 주요한 장점으로 뽑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도입 배경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율, 그리고 이제 산정 방식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